24년도 1회 중학교 검정고시 사회 해설할게요. 이번 시험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복습을 꼼꼼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려운 문제부터 짚어드리면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지리 파트는 거의 다 어렵죠? 네. 6번, 8번, 9번, 10번, 쭉 내려가서 12번, 그 다음에 13번, 15번, 16번, 21번 요렇게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 문제. 우리가 자원으로는 뭐 배웠었냐면요.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있다. 에너지 자원. 그리고 또 어떤 자원이 있냐면요. 식량 자원이 있다고 배웠어요. 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식량 자원으로는요. 쌀, 밀, 옥수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으로. 그런데 이 1번 문제의 정답으로는 이거랑 전혀 다른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기억. 원자번호 21번 스칸듐 이트륨 원소 그룹을 말한다.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을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을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렇지만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생산량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가치가 높습니다. 얘는요. 정답이 뭐냐면요. 얘는 희토류라고 해요. 희토류. 희토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돌멩이 같죠? 근데 이거를 주로 어디서 수출을 많이 하냐면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할 때 이 희토류가 많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문제에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게 나아도 푸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한번 희토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생산량도 매우 적다. 이게 석탄이나 철광석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차라리 천연가스는 석유가 발굴되는 곳에, 그러니까 석유가 채취되는 곳에 천연가스도 보통 같이 분포해 있거든요. 신생대 땅에 보통 천연가스, 석유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이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생산량이 매우 적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얘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철광석이나 석탄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했을 때 3번 희토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지리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장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말한다. 그리고 주변 경관 중에서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뭔가요? 잠실 그 롯데타워죠. 서울타워라고 해야 되나? 롯데타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저는 요걸로 이제 보면서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북쪽에 있으면은 난 저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롯데타워를 보고 이게 크니까 요걸 보고 기점으로 삼아서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는 그러니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뉴욕에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 이거 제가 되게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하이 하면은 동방명주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동방명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밤에 되면요. 요것만 이렇게 딱 보여요. 저도 나중에 상하이에 꼭 이거 보러 가보고 싶은데요.
요런 것들. 뭐라고 부를까요, 얘네들을? 얘네들은 위도라고 부르나요? 위도는 뭐였죠? 지구가 있을 때 세로선은 경도. 경도님은 항상 서 계시니까 경도다. 가로선은 위도다 했잖아요. 그게 경도 위도할 때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행정구역? 행정구역. 제가 중랑구 살거든요. 중랑구가 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나요?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은 본초 자어선의 완전 반대에 있는 경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는 이전에도 기출을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못 맞추셨다면 그동안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지 않은 거니까 이전에 내가 풀어봤던 거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문화지역 문제입니다. 문화지역 문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에 나타나고 주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유목과 관계농업을 볼 수 있다. 유목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네, 가축 기르는 거죠. 네. 그리고 관계농업은 뭐예요? 물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 대서 농업을 합니다. 관련된 건 뭘까요? 건조 문화 지역입니다.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얘네 북극이랑 멀죠? 유럽이랑은 가깝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나요? 보통 가톨릭이나 크리스트교, 개신교를 믿습니다.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로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와는 멀죠. 오세아니아는 어떤 나라가 들어가냐면 호주, 뉴질랜드 요런 나라들이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에 들어갑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기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적도에 있어요. 적도에 있으면 뭐죠? 적도에 있으면 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래서 더워요. 적도랑 가까이 있으면 더워요. 저위도일수록 적도는 0도거든요. 적도는 0도예요. 저위도예요. 저위도일수록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적도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더워야 돼요. 더워야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지역은 적도에 가깝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대요. 1년 내내 봄과 같다라고 해서 이 기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춘 기후라고도 불러요. 상춘 기후. 항상 봄과 같다라고 해서 해발 고도가 높대요. 해발 고도가 높다? 고산기후예요.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이제 기호로 표기하면 A, 열대기후에 A 하고 H가 붙습니다. 그냥 열대기후는 A가 되겠고 환대기후는 E예요. 건조기후는 B 이렇게 됩니다. 기후는 그냥 곁다리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해발 고도가 높으면 무조건 더운 게 아니다.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고산기후는 상춘기후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동, 서, 북, 남 이렇게 사 그리시고 동, 서, 남, 북 이렇게 하면 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 자, 지난 문제 봐볼까요? 앞에서 바로 나왔죠. 여기죠. 가장 동쪽에 있는 거. 독도죠, 독도. 그래서 이거는 문제 쉬웠습니다. 독도. 네. 정답은 독도였습니다. 울릉도랑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독도는 울릉도보다 더 멀어요. 더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에 들어가려면 울릉도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이제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마라도과 제주도는 남쪽에 있죠. 6번.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상품 작물이 뭐냐면요. 상품 작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고무, 타이어, 뭐 고무 장갑에도 들어가지만 타이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거 만들 때 고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카카오, 초콜릿 엄청 많이 먹습니다. 바나나도 많이 먹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게 상품 작물로는 커피도 있어요. 즉, 원두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원두도 있어요. 얘네들 낙농업이에요. 낙농업은 뭐예요?
서로 뭐 우유 짜고 이런 게 낙농업이잖아요. 그쵸? 수목농업은요?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올리브, 포도, 뭐 오렌지 요런 거 재배하는 게 수목농업이에요. 혼합농업은요? 여름에는 이런 수목농업하고 겨울에는 뭐 낙농업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는 거 그게 혼합농업이고요. 정답은 플랜테이션이에요.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뭐를 상품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거 그거를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는 그냥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열대기후 지역은 선진국들이 식민 지배를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자본하고 기술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을 막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 당했었던 것처럼 원주민들을 굉장히 학, 뭐라고 하죠? 굉장히 학대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노동력을 뽑으시는 만큼 뽑아내는 거죠. 왜? 밖에다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돼서 이 지역의 이제 상품 다양성이, 즉 생물 다양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연재해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되게 쉬웠죠? 머리 부어가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지진이죠? 넘어갈게요. 8번. 기억에 들어갈 지형으로 옳은 것은 지형 문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피오르 나왔었죠. 피오르. 얘는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가 침식하면서 이 땅이 있었는데 빙하가 침식하면서 땅을 요만큼 파가지고 이렇게 없애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많이 형성되는 거였죠. 근데 얘는요. 8번에 나온 기억은요. 조류가 운반하는 모래나 점토가 잔잔한 해안에 퇴적된대요. 퇴적이 되는 게 뭐냐면 퇴적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제 한자로 하면 퇴적이라고 하는데요. 양식장이나 염전, 생태학습장, 관광지로도 활용된다. 볼까요? 갯벌입니다. 네, 이거 조금 쉽게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갯벌입니다. 고원에 염전이 있나요? 용암동굴에 염전이 있나요? 아니죠? 네, 갯벌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9번.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기역이라고 해요. 기역은 외국 화폐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대요. 외국 화폐 한 단위. 그러니까 세계의 기축통화,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통화가 뭐예요? 미국의 달러죠, 달러. 달러는요, 1달러는요, 지금 한 1470원 이 정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요, 이거. 지금 이 두 번째, 이 동그라미 이 내용을 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외국 화폐 한 단위하고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가격으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환율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실업률은 화폐 교환 비율이랑 관련이 없죠.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의 교환 비율은 환율이라고 한다. 10번.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대요.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공중전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공중전화 평생 쓰는 거 아니라 사라졌어요. 변화한 거죠. 즉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의 속성에 속하지 않아요. 문화의 속성은 뭐뭐 있어요? 문화의 속성으로는 학, 공, 전, 축, 변 이렇게 있거든요. 문화의 속성으로는 학습성,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젓가락 쓰는 거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공유성, 우리는 젓가락을 쓰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성, 우리가 젓가락을 쓰는 문화도 있지만 요 안에는 이 식문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유교 문화라든지 한자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는 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전체성이라는 거는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여기서 든 예시처럼 휴대전화가 보급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도 전화하는 생활도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변화가 또 생기냐면 쇼핑을 핸드폰으로 하죠. 그쵸? 그러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문 닫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화 현상을 고립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성이고, 축적성, 축적성, 축적성. 축적성은요, 이 문화라는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릇이 다양해졌어요. 그냥 밥그릇도 썼겠지만 뭐 개항했을 때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왔을 땐 접시도 썼을 거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계속 축적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식도구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성은요. 여기 나타난 대로 마찬가지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거. 그게 문화의 속성입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이 출제되었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노동권 침해 사례. 회사원 김 씨가 회사에 결혼한다고 말하자 회사는 결혼한 여성은 근무할 수 없다면서 사표를 강요했대요. 이거는 어떤 사례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하죠. 임금체불은 돈을 안 주는 거고, 국민대표는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권력분립은요? 권력분립도 노동권이랑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획정하는 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동구 시장에 나간다고 쳐요. 성동구. 성동구 시장에 나가는데 저는 중랑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중랑구에 살아요. 그럼 내 멋대로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막아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신급제도는 뭐였어요? 재판은 최대 3번까지 하게 해주는 거. 지역화 전략은요? 세계화가 되면은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역화, 즉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지리적 표시제, 보성 녹차, 고령 머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 또 랜드마크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역화 전략에 들어갑니다.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는 권력 분립이랑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선거구랑 관련된 내용으로는 4번 선거구 법정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선거구 법정주의를 모르셔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추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13번 갈게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대요. 행정을 담당하는 거죠, 행정. 정부입니다. 언론이 무슨 정책을 담당하나요? 정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담당하나요?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죠, 정당은. 그러니까 같은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모인 게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집단은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자, 탄핵심판, 그 다음에 정당해상심판 이런 거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일단 심판하는 거니까 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2번이랑 3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요. 지방법원에서 이런 걸 하진 않겠죠? 탄핵 심판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탄핵 집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요. 헌법재판소로 모입니다. 왜? 여기서 탄핵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냐면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15번.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에요. 실물자산. 눈에 보여요. 실물자산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과 같이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확실한 힌트가 되죠. 부동산입니다. 16번. 수요량과 공급량을 통해서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 찾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표 혹은 그래프로 제시되면은 뭐 찾으라고 했죠? 똑같은 숫자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 내가 300개 팔려고 해. 근데 사려는 사람은 100개야. 그럼 몇 개만 팔릴까요? 그럼 100개만 팔릴 거예요. 그쵸?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어, 내가 팔려고 하는 게 150개야. 근데 수요는 250개야. 그럼 몇 개나 팔릴까요? 150개만 팔리겠죠? 그러면 이 수요 쪽에서는 손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더 못 사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7번. 이제 역사 문제로 들어갑니다. 고인돌 나오는 거? 지배자의 무덤으로 사용했다, 계급이 등장했다? 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죠. 18번. 조선 후기 땡땡의 등장. 자, 일단 불교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불교는 언제 등장했어요? 신라 때 등장했어요.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 삼국시대 할 때. 삼국시대. 도교. 우리나라는 도교가 막 발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도교도 이거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수지리설? 요거는 이제 고려 때 흥행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냐면 서경천동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서경이 터가 좋아. 풍수지리에 따르면 서경이 좋은 데를 서경으로 우리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는 건 실학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힌트로는 정약용, 박전, 박제가 등 이런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해서 실학이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용적이라고 하죠. 실용적인 학문이다. 학문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19번. 조선시대에 영조하고 정조가 붕당의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정책은 탕평책입니다. 호패법은요.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호패가 민증 발급해주는 거고, 과전법은요. 얘는 토지랑 관련된 거예요. 위화도 해구는요. 애초에 정책도 아니고요. 정책도 아니고 이제 고려시대 때 이성계를 강화도로 보냅니다. 위화도로 보냅니다. 이게 이성계가 가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그게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위화도 해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통일신라 시대 누구의 정책일까요? 그냥 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세조는 조선 사람이고 신문왕 신라 사람이죠. 유형원 조선 사람입니다. 실학자예요. 흥천대원군은요. 조선 사람이죠.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신문왕은요. 국학 설치했고요. 구주 오소경 설치했어요. 구주 오소경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팔도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이런 거요, 이런 거. 9개의 도로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방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한 거예요. 토지 제도는요,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국학,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청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청에게 복수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청과의 전쟁이 뭐였죠? 청과의 전쟁. 병자호란이었죠?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게 복수해야 돼.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대요. 화랑도는요, 신라 때 조직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요, 일본에 저항하는 거예요. 별무반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에 저항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북벌 운동입니다. 청나라 어느 쪽에서요? 북쪽이죠?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북벌 운동이에요. 22번. 신라의 기역 과정.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고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랬더니 당나라가 배신 때려요. 다시 신라 그리고 당이 전쟁을 하면서 신라가 승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금속활자를 발명해요. 갑자기? 아니죠. 신분제 갑자기 폐지하나요? 임진왜란 관련 없죠? 1번 삼국 통일합니다. 23번. 땡땡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거.
고려죠? 네. 요거는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4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이 부분은 저보다도 학생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죠? 네, 4번 박정희 정부입니다. 25번. 일제는 인력하고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총독원법을 만들었어요. 이를 근거로 벌어진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 1938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국제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제2차 세계대전. 근데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1936년부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우리나라도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죠. 근데 1936년, 1939년부터는 이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가는 거예요. 총력전으로 갑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아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게 국가총동원법인데요. 그래서 징병 많이 당했죠. 남자분들은 징병을 많이 갖고 여자분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또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복습을 해두시고 그래도 복습해도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반드시 질문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